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재명의 당대표 출마선은 제가 TV 화면으로 보니 마치 대선 출정식 같았습니다. 진보 좌파를 자유만 그처럼 보이던 이재명은 먹사니즘이라는 자신이 만든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이점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붙인 겁니다. 먹사니즘. 먹고 사는 게 자신의 이데올로기라면서 자유주의 우파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제 표현이 좀 지나친 겁니까? 그건 추파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먹사니즘을 내걸면서도 22대 국회 들어 민생은 철저히 외면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로 21대 국회에서 폐기했던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37만이죠. 그는 심지어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일제히 발의를 했죠. 4명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은 물론 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700만 자영업자들, 그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2030들을 이재명은 외면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는 먹사니즘이라고 치고 나온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나의 이데올로기다. 과연 그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요? 정의가 왜곡되더라도 이 파림시 범죄 혐의를 받는 자신만은 이 감옥 가지 않는 것, 자신만은 절대 감옥 가지 않는 것, 이것이 이재명의 첫 번째 철학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을 현혹시키는 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을 써서라도 권력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그리고 기본금융이라고 합니까?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재명의 이데올로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이 빈곤한 것입니다. 그 기본 시리즈는 아마 누군가 이 경제학자라는 분이 만들어서 제공을 했겠죠. 굳이 이재명의 정치 철학을 유추하자면 기본소득 같은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적 평등이라고 할까요? 건면한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선량한 자와 사악한 자,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국가의 총 생산량을 n분의 1로 나눠서 가지는 세상.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이상이 그렇죠. 그런 세상은 곧 지옥일 것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성공할까요? 저는 100% 아니 1000% 아니 10,000% 실패한다는 데 걸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주 묘하게 흘러갑니다. 이재명이 치르고 있는 재판은 현재 3개인데 수원지방법원에서 추가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개죠.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가 심리 중인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이 백인동 게이트,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거기에다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 병합이 된 큰 덩어리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이재명이 모두 성남시장 재직할 때의 비리로서 워낙 방대해 언제 1심 판결이 나올지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정인이 수백 명이 된다고 그러죠. 박 대통령 재판처럼 이재명이 구속 상태라면 일주일에 4차례씩 집중 심리를 해서 재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앞으로 3, 4년은 지나야만 1심 선고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재판부의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부가 더 이상 재판을 끌 여지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전화로 위증을 교사한 녹음 파일이 또 법정에 현출되어 있으니 달리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 34부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이 문제, 그리고 백인동의 부지가 4단계나 상향을 한 것이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다 아니다, 이 문제는 이미 신문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신문과 구형 등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역시 늦어도 10월 초엔 선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재판은 이재명에게는 치명상을 안길 게 거의 명확합니다. 위증교사는 사법방해를 한 것으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존받은 선거비용 430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걸 선관위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절체절명의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은 것은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수원지검이 추가 기소를 한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수원지방법원 합의 11부가 이재명의 공범 이화영에게 이미 징역 9년 6월을 선고를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 기록이 모두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의 추가 기소 사건도 역시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그 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에게는 지옥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공범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월이 선고가 되는데 그 대북 송금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이른바 몸통인 이재명은 유죄로 판단이 된다면 얼마를 선고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9년 6월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된다면 과연 법정 구속을 피할 길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재판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화영 사건을 재판했던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이 재판부에는 이화영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성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도 지금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꾀를 냈습니다. 자신의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관할을 바꿔달라. 자신은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 추가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이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 이런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사건, 이런 사건은 대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어제 대법원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습니다. 이재명이 신청한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사건은 대법원 일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일부가 우리가 보기에는 대법원 부 중에서 가장 왼쪽에 치우친 부위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보수가 우세하게 지형이 바뀌었죠. 그런데 일부의 대법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대북 송금에 연관된 재판은 지금까지 수원지법 11부가 모두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몸통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6개월 이상 끌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법원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라고 결정을 한다면 재판이 지연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신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합의 33부 대장동 재판부에 병합이 된다면 지금 진행되는 속도로 보아 대북 송금 사건은 3, 4년이 지나야 심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대장동, 백인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건, 성남 FC 사건, 이 사건 심리가 다 끝나야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을 것인데 적어도 3, 4년이 지나야만 이 사건을 손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대법원 일부의 구성원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서경환 이 대법관의 성향입니다. 김선수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민변 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경민은 이른바 진보적 판사들이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 이재명 이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대표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냈습니다. 출사표를 내기 위해서 대표를 사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신분은 전 대표입니다. 참 민주당 이재명이 1인 정당이 되고 나서 눈 감고 아웅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마 김두관의 출마 이걸 두고도 물밑에서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결국 김두관이 출마를 결심을 하고 형식적으로는 당대표가 경쟁관계에 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이 경쟁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두관이 얻는 표가 얼마 되겠습니까? 언론은 많이 얻으면 20%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은 100%입니다. 자,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 그러면 사법부 판단부터 제대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말입니다. 이재명의 출마 선언문에서 최상병 특검법 등 이 전국 현안이나 자신의 사법 리스크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점에 더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재명의 말은 마치 보수 후보의 대권 출사표 같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정당,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재명이 말을 이렇게 하니 지난 선거에서 참패를 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재명이 민주당을 제1정당, 수권정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이재명은 최근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에서 좌파가 득세한 것도 인용했습니다. 영국은 1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고 프랑스도 좌파 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다. 우리도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하긴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영국이 먼저 바뀌었죠. 그리고 에마누엘 마크롱이 일종의 도박을 벌이는데 역시 좌파 연합이 이겼습니다. 그래도 아직 서구 대부분의 나라는 우파가 집권하고 있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재명이 한 말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는 큰데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재명이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먹사니즘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조어를 사용을 한다. 먹사니즘. 우리가 귀차니즘 뭐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재명은 먹사니즘이란 말을 썼습니다. 먹고 사는 이점. 먹사니즘이란 것은 아마 먹고 사는 민생 문제에 천착을 하겠다는 정치 철학을 이재명이 유머스럽게 표현한 말로 보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썼던 제 책 자유의 적 그 책에서 박정희를 평가를 하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 인권이라고 썼습니다. 신체의 자유, 뭐부터 사상의 자유, 온갖 이런 자유들보다 이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본인적 자본이 하나도 없는 국민소득이 100불 하던 나라, 100달러 하던 나라에서 박정희는 먹고 사는 게 인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이 중앙일보에 시대 읽기를 연재를 할 때 이 정치를 두고 명자가 등나라 문공에게 한 말을 제가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항산자는 항심이요 무항산자는 무항심이다. 무릇 백성은 일자리가 있어 먹고 살아야 항산을 해야만 이 나라에 순응을 한다, 복종을 한다, 항심을 가진다. 이런 정치 본질을 말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라는 의미의 먹사니즘 역시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이나 말하던 이재명이 느닷없이 이 먹사니즘을 들고 나온 걸까요? 대선을 내다보고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인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들 진보 좌파 그리고 자신이 포퓰리즘으로 내세웠던 이 기본 시리즈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먹사니즘 이 보수의 철학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재명은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속 성장. 좌파가 성장을 얘기한 겁니다. 원래 우파가 성장을 얘기하고 좌파가 분배를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사 좌파 이재명이 성장을 얘기한 겁니다.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AI 등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기업과 국가가 혁신을 위해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AI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술 인재 양성에 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정말 충격의 연속입니다. 우리 이재명이 바뀌었어요. 뭐 이런 느낌이 팍팍 듭니다. 이재명은 또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2035년까지 주 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AI가 발달하고 일자리가 마구 줄어든다. 그래서 주 4일제를 해야 한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이재명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이 구성원의 삶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 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아직도 기본 시리즈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좌파, 저소득층, 빈곤층의 표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기본 정책,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의 환폐론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즉각 내가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누가 이재명의 등 뒤에서 이른바 기본소득 같은 개똥 철학을 속삭이는 것일까요? 제가 굳이 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에너지, 통신 등 분야도 기본적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마 이재명이 집고 나면 전 국민들에게 무료로 통신을 개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비 아마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통신 등 그 분야도 기본적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안보관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상대를 억제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구축 노력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군에 갔다 오지 않은 분이 안보를 논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이재명 1인 정당으로 사당화가 완성됐다는 비판을 받는 이재명이 민주당을 두고 한 말입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들이다. 당원 중심 대중 정당으로의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 도대체 이재명은 대중 정당의 의미를 알고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대중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할 때 그 정당민주주의 의미, 대중민주주의 의미, 대중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공부는 돼 있을까요? 어제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이른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그 노란봉투법과 화물운수사법 개정안, 그리고 감사원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중에 전세사기 특별법 정도는 아마 민생 법안으로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비롯해서 총 45건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중에 민생 법안이 몇 건이 될까요? 특검과 탄핵 등 정약에만 매몰되어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재명이 출사표에서 먹사니즘을 내세우며 우클릭을 시도하고 이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민생 법안을 앞으로 내놓을 모양입니다. 이재명은 이날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런 선거 슬로건을 강조를 했습니다. 대선 초정식으로 보였습니다. 국민 삶을 바꿀 더 유능하고 더 혁신적이며 더 준비된 민주당을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이런 먹사니즘 출사표를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를 탄핵과 정쟁의 아수라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공허한 먹사니즘 선언을 하니 국민 우롱도 유분수다. 그래서 특검하겠다, 탄핵하겠다 이 난리를 치고 정치권에는 심지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연다면서 정인들 수국이 결정을 해놓고 먹사니즘 선언을 이재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의 말대로 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상 이재명 추대를 통한 대관식이 될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두관이 나섰지만 그가 얻을 표가 과연 20%를 넘길까요? 다시 추경호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정말 국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정쟁적 입법 폭주 그리고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시도부터 중단 선언을 하라. 그리고 여당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라.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앞에 설 때는 대한민국 상징인 태극기 배지부터 똑바로 달고 나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요사이 이재명은 국회의원 배지 대신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다니죠. 마치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기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태극기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그 배지를 거꾸로 붙였던 겁니다. 방향이 반대됐던 겁니다. 이재명은 말씀드린 대로 이 전날 출마 선언을 하며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달았다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사람의 지적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추경호는 또 검사 4명의 탄핵 소추안 가운데 박상용 검사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던 이 노무현의 사위 곽상은이 결국 당직에서 물러나자 이런 비판을 더했습니다. 곽상은이 박상용 검사 탄핵안이 법사위 회부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권을 하자 친명 당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비난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친명 당원의 등살에 못 이겨서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힘은 여전히 이전 투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오줌밭에 투구 사고 있는 개들. 모든 신문이 이 이전 투구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 대표 후보들이 개들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결국 전당대회 이후에 컨벤션 효과는커녕 당의 분열은 회복 불능 상태에 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당은 깨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대표 연임에 나선 이재명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상황에서 여당 스스로 지금 분열하면서 운신의 폭을 계속 좁히고 있는 것입니다. 원희룡은 10일 페이스북에 한동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천 의혹, 사설 여론 조성팀 의혹, 김경률 금감 원장 추천 의혹.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를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한동훈에 대한 의혹들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사친을 했다. 글쎄요. 사친이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천들이 보이죠. 특히 비례대표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설 여론
조성팀을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댓글 부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김경률에 대해서 이 금감 원장 예정을 하고 있다. 금감 원장이 김경률을 밀고 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면 사퇴하겠느냐. 원희룡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총선을 총괄하는 한동훈은 네거티브라며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은 캠프를 통해 즉각 이렇게 받았습니다. 마치 노상방뇨하듯이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 구태 정치를 당원 동지들과 변화시키겠다. 이쯤 되면 여야 간의 싸움보다 더 지독한 말이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노상방뇨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희룡이 31년 전에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그 시절에 저질렀다는 노상방뇨 사건을 부각을 시킨 것입니다. 원희룡은 어제 하루에만 4차례 한동훈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3차례 반박과 역공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전 투구를 벌인 것입니다. 나경원은 이날 채널A 유튜버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더군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자를 두고 한동훈이 당무 개입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의 밑밥을 깔아주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특검 검사였다. 본인이 살자고 정권 자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 윤 대통령에 대한 협박 아니냐. 지금 말하면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하면서 결국은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볼까요? 11일 엠브레인 퍼블릭 그룹 캐시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늘 하는 것이 있죠. 바로 MBS 지표조사입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를 한 전국 지표조사 MBS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동훈 27%, 나경원 10%, 원희룡 7%, 윤상현 2%. 그러니까 한동훈이 27%, 반 한동훈을 다 합하면 19%. 한동훈이 아주 우세합니다. 거기다가 국민의힘 지지층만 딱 떼놓고 보면 선호도가 이렇습니다. 한동훈 55%, 나경원 12%, 원희룡 10%, 윤상현 1%.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선 투표는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MBS에서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님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반대 51%, 찬성 35%. 민주당 지지자는 68%가 의원님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는 무려 84%가 반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를 물었더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한 사람은 26%, 잘못하고 있다 무려 66%. 반대표가 그래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반대표가 잘하고 있다 지지도의 2배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2주 전 MBS와 비교를 해서 긍정평가는 1%포인트가 떨어졌고 그리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다행이랄까 그래도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30%, 민주당 27%, 조국당이 12%, 개혁신당이 5%, 진보당이 1%,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이 무려 24%.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희룡이 한동훈을 공격하는 데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비선 측근들을 챙기며 거짓말로 정치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자신이 대권 이미지만 생각하고 공사 구분 못하는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민주당의 대항은커녕 분열로 망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이 그 비선 측근 중에 한 명 진중권이 스페인을 여행을 하면서 SNS에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57분 통화를 공개했습니다.
스페인 가서 잠도 자지 않는 모양입니다. 왜들 이러는 걸까요? 무릇 공인의 처신은 신뢰를 바탕으로 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당 대표가 되어서 누군가 통화를 했는데 그와 한 통화가 공개가 되고 심지어 그 통화 내용이 녹음 파일로 유출이 된다면 그는 공인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대표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공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 처신이 어찌 이리 가벼워진 것입니까? 신뢰가 사라진 사회는 모두가 적이 된 사회입니다. 서로 적이 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폭력이 지배합니다. 야만의 사회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